안녕하세요. 무드 아틀리에입니다. 이 채널은 조용한 하루의 흐름 속에서 책을 읽고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잔잔하게 스며드는 순간들을 담고 싶습니다. 책을 통해 삶의 깊이를 느끼고 그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이 책은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다정하게 이야기해주는 책입니다. 가끔은 나조차 나를 미워하게 될 때 위로가 되어준 문장들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나다운 게 뭔데? 그러게나 말이다. 이 유명한 클리셰만큼이나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겠는데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까? 발달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자아 정체성의 성취 정도에 따라 정체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4가지 유형은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정체성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다수가 낮은 정체성 지위인 폐쇄 지위에 놓여 있었다. 폐쇄 지위란 기존의 사회 가치 체계를 그대로 순응하고 전념한 유형인데 이론에 따르면 이처럼 정체성 지위가 낮은 곳에 있는 이유는 위기의 부재에 있었다.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니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아니라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해 자문하며 투쟁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쟁하지 못했을까? 이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자문의 과정을 권하지 않는 사회 문화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핵심 도덕이었던 유교에서 개인은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존재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었고 자문과 탐색보다는 주어진 도리와 이상적인 인간상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맞추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여긴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세우기보다는 사회나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더 익숙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철학은커녕 자신에 대한 윤곽선도 또렷이 그려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는 교육에 있다. 어린 시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을 따라야 한다 라는 말은 아이가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각성시켰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나약함과 열등함을 이유로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빼앗는 일이었다. 정답지만을 손에 쥐고 과정 없이 어른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어른이 되어서도 답을 알려줄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 그러나 법륜 스님도 오은영 선생님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프리랜서가 된다고 해서 나다운 것도 아니고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나다운 것도 아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그러니 제갈공명이 옆방에 살지라도 우리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오직 당신이라는 과거의 데이터베이스와 실수라는 오답노트, 그리고 내면의 나침반을 믿고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 그 고민과 위기의 순간을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에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 덕분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번듯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일찍이 잘라냈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 건 아니지 않은가. 20대 중반의 어느 날 나는 밥을 먹다가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다. 당연히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날 하숙생이라 생각하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아이유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 상팔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려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안절부절 못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이 부모님 기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 욕심이자 강박일 뿐. 내 삶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부모님 몫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채무감이라면 살며 최선을 다해 갚으시라. 하숙비를 내야 하숙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삶까지 저당 잡혀 살지는 말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존재는 결국 나 자신일 뿐이다. 진짜 나 자신을 대면할 것. 사실 나는 한 번 감정이 크게 상하면 잘 잊지 않았다. 쟤는 이기적이야. 그 친구는 앞뒤가 달라. 저 사람은 무례해. 꼬리표를 붙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마땅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더 솔직히 고백하자면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선 내가 철이 없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실수였다. 정도로 여기곤 했다. 그런데 문득 과거를 곱씹다가 왜 상대의 잘못은 철이 없었던 인간적인 실수로 여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못난 마음이야 누구에게나 있고 실수는 늘 벌어지며 내가 서툴렀던 것처럼 상대 역시 그저 서툴렀던 건데 말이다. 아무래도 제일 악당은 내가 아니었을까? 그동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면들만 나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나는 잘못한 점 없는 완전한 사람처럼 굴었고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나의 다른 면들이 드러날 땐 못 본 척, 모른 척 지나갔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면들은 내가 아닌 척 위장했던 거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얼마나
오만했는가? 분석 심리학자의 창시자 카를 구스타프 융은 개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성격의 종합을 그림자라 이야기하며 누구나 그림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림자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으며 건강한 내면을 찾기 위해서는 그림자와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는 한 사건에 대하여 한 가지의 감정만 갖는 게 아니며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찌질함과 이기적인 마음, 흑역사가 있다. 그런데 내면의 그림자를 보기 싫다고 모른 척하면 마음에는 내가 출입할 수 없는 공간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면 자기 개념은 뒤죽박죽이 되어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보다 건강한 내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한 모습까지 자각하고 반성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 자신의 싫은 면들도 인정하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날 때 감춰둔 욕망에 허용치를 둘 수 있고 그 허용치만큼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대해질 수 있다. 외면과 변명을 멈추고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내가 통합된 진짜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오만한 인간이 아닌 인간적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어하지 않는다. 완벽한 척하는 그 오만함에 질리는 거다.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에서 살아갈 것. 중학생 때 친구와 관공서로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서류 항목을 리스트로 정리하고 몇몇 숫자들과 대조하며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숫자와 친하지 않았기에 서류들을 보는 순간 피곤해졌다. 지루함을 견디며 굼벵이 속도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함께 갔던 친구는 금세 문서 정리를 깔끔히 끝내고는 재밌다고 말했다. 어디서든 일 잘하고 꼼꼼한 직원으로 평가받을 게 분명하리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자신의 재능에 대한 이해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했을 때 견뎌야 하는 건 이를 고단함뿐만 아니라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재능을 찾으라 하면 예술적이거나 특수한 직업만을 떠올리기도 하고 엄청난 재능만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듯하다. 그 생각에 갇히면 자신의 재능과 장점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된다. 재능의 크기는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것이고 그 크기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이 신춘문예에 도전할 필요는 없다. 재능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능이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재능이란 어떤 일을 남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건 몇 가지 재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어떤 이에겐 서류를 잘 정리하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모르는 사람과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눈썰미가 좋은 게 재능이고 어떤 이에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재능이다. 이러한 재능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쉽게 눈에 띄진 않는다. 그렇기에 자신의 재능과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재능에 적합한 직업 혹은 자리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들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잘 모르겠다면 적성 검사나 다중지능 검사를 해볼 수도 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교집합을 찾자.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 어떤 좋은 말도 스스로 검증할 것.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다 한 다큐멘터리 방송에 나왔다는 인터뷰를 보았다. 적어도 서울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 연봉을 받고 서울 이 정도 지역에서 이 정도 형편으로 쭉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게 곧 행복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대학에 가면 앞으로의 인생이 보장된다는 말이었다. 이 말은 진실을 포함했다. 다만 30년 전의 진실. 사회는 점점 예측하기 어렵고 경쟁은 치열하며 웬만큼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인생은 보장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학과는 별개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도 많다. 그런데 어디서 이 심플한 행복론이 나왔을까? 이건 한 입시학원 원장의 말이었다. 그럼 이 말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역시 입시학원 원장이 아닐까. 지금쯤 원장의 말에 따른 학생 중 몇 명이나 성공으로 행복에 닿았을까? 이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은 교육학과 심리학 분야의 고전적 실험이다. 아이에게 마시멜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주기로 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은 아이들에 비해 기다린 아이들이 훗날 공부도 더 잘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 실험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 행복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교훈의 근거로 쓰이곤 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많은데 이 실험의 변수가 인내심이 아니라 아이가 자란 환경의 안정성과 신뢰도 그리고 마시멜로 하나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수준에 있다고 보는 거다. 발표된 실험 결과를 철석같이 믿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세상에는 성공에 대한 저마다의 공식이 넘쳐났고 소수만 아는 우주의 비밀을 찾아냈다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처럼 울려 퍼진다. 물론 모든 이야기에는 부분적 진실이 있다. 그러나 성공이란 각자의 개성과 상황, 시기와 운이 맞물려 벌어진 일이기에 하나의 변치 않는 공식으로 도출될 수 없다. 그렇기에 권위에 기댄 지엽적 진실과 실수로 채운 과자 봉지처럼 효용을 부풀린 자기계발 이론과 추종자를 만들기 위한 누군가의 욕심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도구가 될 수 있으니 맹신이 아닌 배움을, 흉내가 아닌 창조를, 추종이 아닌 성장이 필요하다.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 리스트.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것. 어린 시절 나는 금실 좋고 화목하며 무한한 사랑을 주는 부모님이 있는 집을 정상적인 가정으로 여겼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투는 걸 보면 우리 집은 비정상적인 가정이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하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대부분의 집이 갈등과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사실 가족은 가깝기에 더 큰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원래 사람은 복잡한 존재니 문제가 있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미디어에 연출된 모습과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그럴듯한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결핍되지 않은 이상적인 상태가 정상이라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의 결과 남들이 알지 못할 뿐 보통의 개인은 사실 자신은 부족한 존재라 여기며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열등감을 숨겨놓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건 과연 무엇일까? 소수인 쪽이 비정상이 되는 걸까? 한 톨의 결핍도 없는 상태가 정상이라면 과연 결핍 없는 삶은 존재하는가?
프로이트가 규정한 정상의 기준이 약간의 히스테리, 약간의 편집증, 약간의 강박증이듯 정상이란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상처, 약간의 결핍, 약간의 부족함을 의미할 테다. 삶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존재일 뿐. 사실 당신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건, 사실 당신이 어떤 문제와 결핍을 가졌건 초라해지지 말자. 그 무엇이건 다 정상이다. 사람들은 불행을 꼭꼭 숨겨두기에 모를 뿐 세상에 보편적이지 않은 불행은 없다. 과민해지지 않을 것.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멈춰있던 차가 갑자기 달려들었다고 한다. 초보 운전자의 실수였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 길을 건널 때면 차가 멈춰 있어도 불안했다. 불안이란 과거의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경험으로 인해 다시 그 일이 반복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 웬만한 일에는 의연한 어른이 될 것 같지만 부정적 경험의 누적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부정적 경험은 친구의 사고에서 불안감이 전이됐던 것처럼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불안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에서 산다. 미디어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예방하고 조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불안정한 경제는 삶의 무엇도 보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날 서 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온갖 진상에 대한 제보로 넘쳐난다. 이렇게 너무 많은 변화와 위협을 보고 들은 우리의 마음은 쉴 새 없는 불안으로 과민해졌다. 그리고 과민해진 마음은 실제로 벌어진 상황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큰일이 아닌 상황에도 비상사태가 일어난 듯 불안에 떨게 한다. 문제가 생겨서 불안한 것을 넘어 불안 자체가 문제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그렇기에 조금은 둔해질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과민해진 스스로에게 말해야 한다. 과거에 일어난 별개의 일일 뿐이고 꼭 나쁜 쪽으로 흘러가리란 근거는 없으며 당신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긴장을 풀고 당신의 머릿속 세계가 아닌 진짜 당신의 세계로 귀환하라. 당신이 실제로 경험한 삶은 당신의 불안보다 평화로우며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강하다.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정황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은 틀어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에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에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이 내 안에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야 한다. 물론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긋거나 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10년을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당신이 미처 슬퍼하지 못한 어쩔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에 애도를 보낸다.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일상 위로 투하될 때가 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은 딱히 해결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과거의 실수가 현재의 발목을 붙잡는 일, 오랜 시간 돌보며 그때그때 덧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들이닥칠 때 손상된 삶 따위 내팽개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도 닌텐도 게임처럼 리셋하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으니 죽은 듯이 살아가야 할까. 내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끝에는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싶다는 결론에 닿았다. 몇 가지 사건들로 내 삶 전체를 포기하는 건 너무 억울했고, 남들이 보기엔 내 삶이 별거 아닐지라도 내겐 전부이므로 언젠가의 드라마 대사처럼 나는 내가 여전히 애틋했고 내가 잘 되길 바랐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너무 지쳐서, 나 자신이 지긋지긋해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나 자신을 내팽개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구도 내 삶을 돌봐주지 않는다. 상처가 생겼다는 이유로,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한 채 내 삶이 홀로 울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안하지 않은가. 그러니 살다가 어떤 불행을 마주한다 해도 충분히 슬퍼하고 괴로워했다면 그 원치 않는 사실과도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익히자. 당신의 고단함이 별것 아니라서, 혹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당신에겐 가장 애틋한 당신의 삶이기에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책은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장마다 투두 리스트라는 이름을 달고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짧은 글과 따뜻한 문장들로 알려줍니다. 특별한 이론이 담겨 있거나 거창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소박한 문장들 사이에서 저는 오히려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받았어요. 책에 담긴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누군가가 내 곁에 앉아 너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오래 마음에 남았던 문장은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존재는 결국 나 자신일 뿐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기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애쓰느라 정작 내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 저는 조금 천천히 조금 더 나답게 살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느려 보여도 그래도 괜찮다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정답을 알려주는 책은 아니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힘들 때마다 다시 펼치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조금 지친 하루였다면 이 책이 당신에게도 조용한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요. 지금까지 모두 아틀리에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과 함께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